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오늘은 중앙은행의 역사, 미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은행 이미지로 미 연준 워싱턴 특별시에 있죠. 모습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 연준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차 연방은행이 20년 동안 허용되었었고요. 제2차 연방은행이 1816년부터 36년까지 또 20년간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폐지되었죠.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중앙은행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7대 앤드류 잭슨 등의 대통령들은 소농장주 중심의 국가를 미국이 나아가야 될 이상적인 모습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은행이라든가 또 은행권, 지폐, 대륙패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지폐에 대한 혐오, 그래서 경화, 금화나 은화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인들이 통화 발행 권한을 은행에 넘긴다면 은행과 그 주변 기업들은 먼저는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는 디플레이션을 통해서 국민들의 부를 약탈할 것이다. 그들의 아이들이 아버지가 정복한 대륙에서 노숙자가 될 때까지 발행권을 은행에서 빼앗아 마땅히 가져야 할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굉장히 은행에 대한 혐오, 은행을 불신하는 그런 태도를 알 수 있죠. 자, 제2차 연방은행의 모습입니다. 1차도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소재했었고요. 2차 20년 동안 세워진 이 연방은행도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소재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나왔죠.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초상화입니다. 자, 그리고 앤드류 잭슨 제7대 미국 대통령이죠. 이분도 은행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2차 연방은행을 36년에 더 이상 연장해 주지 않았죠. 초기에는 중앙은행에 대해서 그리고 지폐에 대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미국의 주요 리더들이 약간의 불신 또는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미국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산업 트러스트, 독점기업이죠. 그런 기업들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거대한 금융 계급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사업상의 필요로 중앙은행의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거대한 산업 트러스트, 독점, 그리고 이제 JP 모건 같은 금융 계급이 형성되니까 반 트러스트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26대 대통령인 테오도르 루스벨트 때 셔먼 반 트러스트법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 해체를 시도해요. 대표적인 예가 1911년에 스탠다드 오일을 해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반트러스트법이 제정되어서 산업들이 독점화되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대형 산업 트러스트와 은행 간의 결탁 그리고 권력 집중을 결국은 막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1907년 10월에 기업 내부자 일부와 그리고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이 유나이티드 코퍼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코퍼사의 주가를 조작하다가 실패하면서 들통이 났어요. 그때는 초기여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니까 연관된 은행들에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뱅크런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은행에 맡겨놨던 돈을 이제 모두 가서 은행으로 뛰어간다 그래서 뱅크런이죠. 가서 다 인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은행은 보통 지불준비금이라고 해서 예금의 일부만 보관하지 전체를 다 보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찾아와서 돈을 달라 그러면 사실은 이제 돈이 없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불안에 떨면서 뉴욕의 전체 은행들에 몰려가서 이제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경제가 큰 난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테오도르 루스벨트 26대 대통령이고요. 셔먼 반 트러스트법을 제정해서 실시한 대통령입니다.
이런 뱅크런 사태 때 중앙은행이 있었다면 중앙은행의 유동성을 풀어서 그 사태를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 미국은 중앙은행에 대한 좋지 않은 그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도 아직 중앙은행이 없었어요. 그럴 때 금융계의 검을 JP 모건이 나섭니다. JP 모건은 당시 미국 전체 자본의 40%를 통제할 정도의 큰 재력가이고 금융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JP 모건이 유럽에서 1억 달러어치의 금을 들여온 후에 그것을 안전판으로 삼아서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이 부족하다면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미국의 돈의 40%를 통제하고 있는 JP 모건이 보증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안심을 하면서 뱅크런 사태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태가 있은 후에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준비를 위해서 넬슨 올드리치 상원 의원, 공화당 원내 총무예요. 그리고 이분은 기업과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단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JP 모건 모습이고요. 넬슨 올드리치, 공화당 상원 원내 총무죠. 이 카툰은 대기업이 싫어하는 개혁을 말살하는 넬슨 올드리치라고 해서 퍽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사파입니다. 1906년의 카툰인데요. 퍽이라는 잡지는 1871년에서 1918년까지 발행되었고요. 미국 최초로 성공적인 시사 만평 주간 잡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올드리치가 조지아 앞바다에 있는 JP 모건 소유의 지킬섬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주로 모건 가문과 록펠러 쪽 사람들이 비밀리에 모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회의 결과 연방은행 창설에 관한 올드리치 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안이 모건 가문의 우호적이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은 계속 전통적으로 이 중앙은행 설립을 반대했거든요. 그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름으로 바꿔서 의회에 상장되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냥 통과시켰다고 하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법 Federal Reserve Act, 이 법이 통과되어 이것이 미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 줄여서 그냥 FED, 그래서 연준이라 그러죠. 연방준비제도, 이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연준,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연준은 국립은행이 아니에요. 잠시 후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연준 멤버들은 12지역의 연방준비 은행들이 모여진 것이고요. 지역의 연방준비 은행들은 지역 상업은행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조지아주가 여기죠. 그 주 앞에 지킬섬이 여기 있습니다. 1983년에 스케치한 건데요. 이것이 지킬섬입니다. 석유왕 록펠러. 그래서 모건 가문과 록펠러 가문, 이 두 세력이 연방준비제도를 만드는데 깊이 관여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죠. 28대 미 대통령이고, 이 대통령 초기 1913년 12월에 연방준비제도법이 통과되었죠. 다시 설명하지만 연준은 상업은행들을 대표하는 중앙위원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은행의 대표격인 연준이 통화를 발행하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연준은 인쇄한 돈을 정부에 빌려주고 빌려주는 대신에 이자를 받아요. 그런데 그 이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죠.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직접 국립은행을 소유하고 있다면 국립은행으로부터 돈을 가져올 때 이자를 내지 않죠. 그런데 영국도 그렇고 미국의 제1차, 2차 연방은행에서도 그랬듯이 정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빌려올 때는 이자를 내야 되죠. 그리고 그 이자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옵니다. 이 연준이라고 할 때 연방준비제도의 약자잖아요. 아니면 연방준비은행이죠. 이 연방이라는 페더럴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리고 달러를 이제 연준이 찍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국가기관인 미 조폐국에서 찍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 조폐국에다가 오더를 내려서 여기서 찍거든요. 그래서 조폐국에서 찍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연준을 국립은행이라고 착각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준은 상업은행들을 대표하는 중앙위원회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2개의 연방준비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제일 커요. 전체 연준 지분의 5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누구의 소유권이냐에 따라서 이 연준 전체가 누구의 입김에 좌지우지 되는지를 알 수 있죠.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3대 회원은 체이스 맨하탄 은행, 그리고 시티뱅크, 이것은 록펠러 그룹 거예요. 그리고 모건 보증신탁, 이렇게 3대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이스 맨하탄이 모건 보증신탁과 합병을 해요. 그래서 JP 모건 체이스사가 됩니다. 2000년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JP 모건에 체이스 맨하탄이 합병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준 지분의 53%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것은 JP 모건 체이스사, 즉 JP 모건 그룹이죠. 모건 가문과 그다음에 시티뱅크, 이 시티뱅크는 록펠러 그룹이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건 가문과 록펠러 그룹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사실상 모건 가문과 록펠러 그룹 영향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미국은 초기에 산업 그리고 금융 분야의 선진국인 영국에 맞서서 투쟁하면서 부당한 과세에 저항하고, 그래서 이제 독립을 했죠. 그리고 아직은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박한 소농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갔죠. 그리고 개척 정신, 자립심이 굉장히 사람들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화폐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경험들이 있죠. 전통적으로 미국은 중앙은행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1차, 2차 중앙은행이 일시적으로 설립됐다가는 이제 없어지고요. 그리고는 1907년 뉴욕의 뱅크런 위기가 계기가 되어서 20세기 초에 가서야 중앙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은행이 국가 것이 아니라 독점 거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건과 록펠러 가문이 주도해서 만들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 유리한 조직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미 연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 연준은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물론 연준 의장과 일부 위원은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고 의회의 동의를 받기는 합니다만 연준은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미국의 상업은행을 대표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은행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서 한 2차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즘식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의 의미를 깨달아 알기에 힘쓰고,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늘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모든 일에 형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